EU를 탈퇴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도 영국 경제와 영국 국민들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EU를 탈퇴하는 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민투표에. 그분들은 왜 찬성 투표를 했을까요? EU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와 국경선을 무너뜨린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의 그 최정점이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을 해버리니까 FTA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의 경제를 어떤 일정한 지역 경제 범주 안에 통합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영국의 중산층 이하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냐. 다시 말해서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 투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브렉시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싫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런데 지금의 나의 삶을 규정하는 기본 질서가 EU야. 통합된 EU, 그 통합된 EU 하에서 EU가 정하는 룰에 따라서 영국의 룰이 정해지고 그거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돼. 그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무조건 EU는 탈퇴하고 봐. 이 심리인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존의 질서는 싫어. 기존의 질서로는 내 삶에 미래가 없어. 기존의 질서로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바꿔보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하야할 때 고전에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민주당의 선거구가 뭐였는지 아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로 4.19 나기 직전에 있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전 세계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화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현상, 샌더스 현상,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그 사회경제적 요인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미래는, 대안은 그것만 모르겠다. 일단 바꿔보자. 이 심리인 겁니다. 영국만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면 제일 살기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핀란드, 스웨덴 이런 복지국가, 덴마크 이런 데 살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델이 북유럽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5월달에 가서 직접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만 덴마크는 잘못하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번 총선에서 인종주의적 정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스웨덴이요. 지금 반이민자 선동을 하는 인종적 정당이 지지율이 17%까지 나옵니다. 다음 총선에서 최소한 2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싸워왔던 스웨덴의 보수, 진보 양당이 그 위협 앞에 뭘 고민하냐면 대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보수정당조차도 마치 공화당의 주류조차도 트럼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스웨덴의 보수정당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인종주의적 정당이 지금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왔던 보수신보 기존 정당 둘이 대연정을 통해서 이걸 방어해야 된다. 지금 독일이 대연정 제일 그 힘이 약한 데가 독일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이미 16%를 가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독일은 왜 아직은 괜찮을까? 유럽의 미래를, 전 세계, 지구사의 세계사의 미래를 제가 보기에 가장 위협하는 요소, 좀 곁다리를 빠진다만, 저는 독일에서 인종적 정당이 집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사의 재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치 히틀러는 그 당시 600만 유대인 학살을 했습니다만,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소수 유대인에 대해서 인종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 통치 기반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인종적 정당들의 공통적인 타겟은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중동 지역에 집중돼서 인구 15억에, 전 세계 인구의 15억에 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에 지금 이민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게 됐을 때, 이건 정말 문명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 이상의 비극적 사태로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좀 넓고 길게 보면 전 세계의 정치에 지금 위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기감들을 느낍니다. 그게 물론 한두 해 앞뒤에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런 현상들의 배경이 뭘까? 한 가지 오늘 길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무상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오늘 빼고요. 또 하나, 정치적 타협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형성된 겁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절대로 무상 모델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 누구나 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금을 10원을 내든 세금을 1억을 내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낼 수 없는 나이가 들었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자기가 미리 냈던 세금, 이미 내왔던 세금에 대해서 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낸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대해서 다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빈부에 따라서 그 기여의 정도를 차등화하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조금 내대,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거를 국가가 해준다라고 하는 게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굳건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얘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스웨덴의
청년의 50%가 처음 취업할 때 비정규직으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독일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38%까지 왔습니다. 스웨덴의 인구가 980만인데요. 200만이 이민자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50대 무슬림이 아이 5을 데리고 스웨덴에 오면 애 한 명당 50만 원씩의 수당을 줍니다. 집을 줍니다. 그 사람이 평소 살았던 삶으로는 가족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동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됩니다. 10년 내내 노동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으로 이 돈을 다 생활을 다 합니다. 자, 이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청년들도 처음 취업할 때 50%가 비정규직으로 시작합니다. 자, 어떤 감정이 될까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전제가 됐던 세금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이 많은 숫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래. 이 선동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인종주의적 정당의 지지율이 17%가 나오고 덴마크에서 그런 정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이해해야 되고요.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정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거를요, 좀 더 오늘 이 시점에 전 세계 나라들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자르는 방식이 아니고 통사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금 저는 세계사적으로 지구적으로 거대한 역사적 전환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방임 시대입니다. 자본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자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비뒀던, 그 결과가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었고 양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뒤에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는 합의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본, 지들 마음대로 하게 내비두면 이런 파괴적 결과가 오니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케인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분배에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960년대 초반까지 세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자의 소득세라고 70%예요. 70%. 지금 스웨덴이 가장 세금이 많은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보다도 미국이 세금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만이 얘기했듯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가 소위 뉴딜을 통해서 미국 경제 구조를 바꿔내기 시작한 뒤로 1960년대까지 40년이 미국 경제에 있어 소위 압축적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경제 성장, 가장 높은 삶의 질, 빈부격차는 가장 낮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에 실질 임금은, 실질 소득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질 소득, 실질 임금은 화폐 가치를 다시 환산해서 동일 가치를 놓고 보면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평균적 삶과 평균적인 소득은 계속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일부 부자들을 빼고. 그때 미국의 소득세는 70%였습니다. 최고 부자들의 소득세. 가장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조차 그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 재분배를 해내고 우리나라 재벌기업이나 얘에 대해서 국가가 뭘 대면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AT&T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KT 같은 회사인데요. 아예 국가가 나와서 회사를 짜개버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미국에서 하면 락카펠러라고 얘기하는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 너무 거대하니까 미국 정부가 회사를 수십 개로 잘라버렸습니다. 짜개버렸습니다. 기업을 아예 분할시켜낼 만큼 강력한 국가 개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0세기 초반 30년대까지 있었던 자유방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대공황과 소위 2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1970년대까지 그것이 복지국가의 모델로 나타났던 어떤 형태로 나타났던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건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소위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서 주도된 신자유주의적인 반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국가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을 최소화시키고 자본 중심으로 경제 질서와 세계 질서를 재편해내는 그런 흐름들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 한 세대를 이렇게 진행해 온 거죠. 그 한 세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기 조금씩 다른 양태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소위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대중들의 거부와 저항이 합법적인 투표의 형태로 지금 다 표출되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 현상으로, 샌더스 현상으로, 블랙시트 현상으로, 혹은 독일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나타난 구구정당의 약진이나 기존 정당 질서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하냐? 저는 그 조짐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그 4.13 총선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총선 결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절망적일 때,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외면, 거부, 그러니까 그걸 선거로 얘기하면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임계 지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항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는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적극적 투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성립할 때 혁명이 난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투표로 당선이 됐고 합법적인 의회의 입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소위 총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의회 쿠데타에 의해서 절대 권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소위 심화된 이런 양극화, 그 다음에 고도성장, 완전 고용이 깨진 뒤에 나타나는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20년 한 세대를 지금 이제 경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끊임없이 정당체제가 깨졌다가 통합했다가 하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지탱해왔던 정당 구조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힘이 없는 조건에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만족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저항을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대선에 대한 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세력과 후보가 저는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샌더스 현상이나 트럼프 현상이나 블랙시트 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정치적 요인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득권 구조가 재벌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의 표출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정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 있고 결국 이 동일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저는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가 정단 성공하지 못하면 매우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변화를 수용해서 만드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 대중은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단 일단 거부적 투표, 거부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계사에서 여러 번 확인된 일입니다. 대중의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꼭 합리적 결과를 예상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당한 반 정도 되는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어떤 대안에 대한 예측과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 또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대안과 그 대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정말 각별한 노력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시민사회가 갖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정치,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스스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4년 동안은 제가 정책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정치인이 되고도 정치를 안 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정책 활동만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제 나름대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시민운동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의미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4년 내내 실행 가능한,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먹고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그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해야만 실행될 수 있고 또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4년 내내 고민을 했고 또 모색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미 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관료나 재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대안을 갖고 한국 기업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만들어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적기보다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게 되고요. 다만 그 한 가지 결론은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요소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도 이 지역구 정치 구조는 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례대표가 한 50명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250명 다수이지 않습니까? 저는 4년 하면서요, 단언컨대 지역구 정치 구조, 소위 다수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이런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진보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진전시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한 세대 30년 미래를 놓고 뭘 준비해서 그것에 전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건 다 말짱 가능하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임위, 정책, 국가적인 어젠다, 미래 비전에 매달린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말이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에 5군데, 교회
일요일마다 7군데, 가을이면 봄이면 수도 없이 떠나는 그 등산 모임에 가서 인사하고 버스 타서 술 마시고, 휴게소 쓸 때마다 버스 갈아타고 다시 가서 또 술 마시고, 상임위 하다가도 지역구에 무슨 행사 있으면 달려갔다가 다시 오고, 무슨 정월 대보름 되면은 윷놀이 하러 가야 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안 오면 콧방귀도 안 보인다 그러고, 그런데 안 오면 국회의원인 되더만 뭐가 제일 힘들어갔다 그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혼자서 우리 보좌진들을 쉬더라도 의원회관 혼자 나와서 자료 쌓아놓고 자료도 보고 예산 심사도 정말 정부 부처의 예산 강목 명세들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제가 일일이 다 보고, 그래서 국회 30년 있었던 수석정무위원회 저보고 자기가 국회 30년 하는 동안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사람 처음 본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너무 특별히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의원회관에 나와서 그 자료 산더미 쌓아놓고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노냐? 아닙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정치에 이런 정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1년 365일에 3분의 2가 맨 지역구 행사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경조사 다 쫓아다녀야 되고, 부주 내는 것, 이것만 빼고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앞둔 1년 전부터는 완전히 지역구에 그냥 몰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구의 이해관계들에는, 그 지역구에는 기업하는 사람부터 노숙자 내지는 뭐 생활보호 대상자, 옛날 생활보호, 지금은 이제 수급권자까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표가 있잖아요. 지역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중도로 수렴됩니다. 지역구 정치는 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수렴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가서요,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낮에 동네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갔다 오면 성향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얘기가 다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오는 사람이 다 지역에 장사하는 분들만 만나고 오거든요. 진보적인 의원이 만나는 분이나 보수적인 의원이 만나는 분들이나 새누리당 의원이 만나는 분들이나 저희 당 의원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역구 좀 하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그 결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하면은 문자로 이제 내가 뭐 했다는 걸 이렇게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살았으니까 심상정 의원 문자 받아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보내는 문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 운동장 잔디 깔았고요, 예산 얼마 따왔고요, 어디 노인정 개보수했고요, 거기에 내가 무슨 노동자를 해서 뭘 했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 뭐 했습니다, 이런 문자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표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부터 제일 보수적인 사람까지 지역구 가서 하는 이야기, 지역구 주권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지역구 유권자에게 뿌리는 의정 보고서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구 예산 얼마 따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구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정치인들 보고 정치를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상임위 의원이 동네에서 잔치 열렸는데 너 왜 안 오냐라고 하는 전화 3번 받고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런 여사인데 못 간다고 하는데도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의원을 꼭 불러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야는 그 모임 회장이 자기 회원들한테 내가 국회의원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유세 한마디 하고, 그거 못하면 아유 뭐 친하다더만 국회의원도 하나 못 불러 라고 한 소리 듣고, 그러면 무지 기분 나빠서 다른 뭐 생길 때까지 그 의원 동네에서 매일 욕하고 다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의정활동은 정말 국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꽝인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땅만 열심히 파서 그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것을 박간다고 얘기합니다. 유권자 박간다고. 의정활동은 엉망진창인데 지역구만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어울리고 뭐, 근데 누가 재선하냐 당선되냐, 의정활동이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 그런 걸 한 번만 겪고 나면 의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의정활동 백날 잘해봐야 다 소용없다. 그냥 지역구 가서 살아는 게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국회에는 언론사들이 많이 출입합니다. 그 국회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각 언론사별 팀장 국회 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장들, 주요 언론사 반장들의 한 3분의 2가 제가 참여연대 할 때 다 알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반장들하고 한번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를 들어 신문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3면씩 쓰는데 제발 딱 용거지 5매 박스 기사 하나라도 정책, 의정활동에서 잘하는 건 이슈, 그 사람이 제기한 이슈를 그 하루에 3개면 쓰는 것 중에서 요만큼 한 면이 보통 25매가 들어가거든요. 5분의 1짜리 한 면에 5분의 1짜리 5매짜리 박스 기사를 하나씩 써줘. 왜냐하면 의정활동 백날 열심히 해도 기사 한 줄 안 나오는데, 의정활동 엉망인데 말만 그냥 한마디, 그냥 사고치는 말 한마디 하거나 언론사가 요구하는 기사 쓰기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기사가 막 나오면, 그거를 6개월 1년만 지나면 의원들이 당내 권력에 주서서 당직자를 하거나 아니면 싸움박질하는 거 좋아하는 언론사들의 취향에 맞게 들이박는, 속된 말로 들이박는 정치적 발언 하는 게 오히려 언론에 더 잘 나가는구나. 의정활동 백날 해봐야 소용없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의원님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아니 요즘 뭐 국회에서 뭐 이거죠. 근데 언론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뭐 하시나 싶었어요. 근데 옆에 그 의원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이런 소리를요. 의원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데 이 소리 한 3번만 듣고요. 자기가 보기에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하는데 사고치는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언론에 난 거 갖고 비유되는 말을 한두 번만 듣잖아요. 의원들이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에도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될 때 첫 마디가 그였는데, 국회 4년 비정규 계약직으로서 정규직이 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저를 스스로 늘 경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유혹이라는 게 재선, 3선, 4선 계속 10년, 20년 국회의원 하고 싶은 욕구지요. 그건 인간지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조차도 서로 못하는 한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옳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그래야죠. 그러나 그거는 정치의 정원 명제이고, 현실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험을 거치고 나서 너 떨어져도 의정활동만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한국 정치에서 많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지역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선거제도, 정치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 정치의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전 정도, 국가의 시스템과 정치 간에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스웨덴에는 지역구 의원이 몇 %일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전체가 다 비례대표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라고 얘기하는,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은 전원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얘기를 빼고 언론들은 늘 얘기합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왜 이렇게 보좌관이 많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정당은 정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정책연구소와 정책기구가 우리나라 의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커버해 줍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배정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기 방 보좌진을 데리고 완결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당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정치 시스템 구조가 다른 겁니다. 에스핀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하나가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있고요. 제일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제일 후진 게 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으세요? 1년에? 기본보험료가 10,000불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료보험 정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 40,000불, 50,000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GM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고 나서 망할 때요, GM의 건강보험료,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HMO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 이 내야 될 건강보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건강보험료의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어느 정도였냐? 임금 총액보다 많습니다. GM 회사가 그 노동자들과 퇴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의 규모가 GM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급하는 임금 총액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을 위해서 의료를 쪽으로 쓰는 돈이 미국 GDP 전체의 14%입니다. 그런데 4,400만 원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에 헬스케어 리폼, 건강보험 개혁이 100년의 미국의 화두이거든요. 이게 제일 못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쯤이 어디냐?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를 이른바 조합주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덴이 100%가 비례대표입니다. 독일이 몇 프로일까요? 50%가 비례대표입니다. 미국의 비례대표는 몇 프로일까요? 0%입니다. 미국은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정치 시스템과 국가의 시스템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헬스케어 리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 그러면 통과가 돼야 되지. 결국 타협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미국 민주당에는 블루독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인데 공화당적 성향의 투표를 하는 의원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데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민주당적 투표를 하면 낙선합니다. 당적은 민주당인데 의회에서 투표는 공화당 쪽에 투표하는 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역구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앞서 제가 트럼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구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절대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공화당이어도. 그러면 자기는 떨어지니까요. 정당의 정강정책, 이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정치인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표 받아서 당선되는 게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왜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 정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 정당은 왜 구별이 안 되냐, 우리나라 정당은 왜 이렇게 대한정당이 못 되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가 오늘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 경제,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세계적인 정치 현상에서 배경이 되는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똑같죠, 우리도. 저는 이전 관련해서 오셨던 우리, 저보다 앞서 오셨던 우리 김상조 교수가 이야기 이미 했을 텐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까지 재벌이 끌고 온 게 맞습니다. 박정희 이래로.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재벌이 더 이상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재벌이 더 이상 고용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재벌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용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더 하는 건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폴 크루그만, 아까 얘기했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더라. 이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현대 100년을 분석한 결과 자기가 보니까 경제가 정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나라를 끌고 가느냐에 의해서 경제 구조가 결정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대안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어떤 정치 권력을 세우느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주느냐에 의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의 변화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만, 그래야만 소위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고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의 변화, 그리고 그 권력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 시스템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바꿔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 생각보다 길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너무 커서 이런 정도 제 얘기를 마치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질문이 시민사회와 정치, 제 개인적인 질문도 있어서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정치적 행동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어느 당대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당 초선 의원 중에서 정론관, 국회에 있는 기자회견장인데요. 정론관 가서 마이크 잡았을 때 주목도가 가장 높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당신인 걸 내가 또 잘 아는데, 한 번도 자기 정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 정치의 불행 중에 하나가, 일본은 말이에요, 초선 재선은 정치를 못하게 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요,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컨텐츠, 내용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초선 재선 때 지나면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초선 정치가 너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였던 486, 지금 586 된 옛날 학생운동 세대 정치가 지금 상황쯤 되면 오바마 같은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못 나오는 이유는 초선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비전과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새로 얻어가는 과정들, 자기 어젠다, 자기 의제가 없이 현실의 소위 정치공학적 정치에 너무 빨리 진입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나는 이런 평가들을 받았고 그 당사자들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니 샌더스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 사람은 30년 넘는 정치 생활에 일관된 자기 소신을 놓치지 않고 그 소신으로 살아오면서 결국 나이 70이 넘어서 변화를 가는 대중과 손을 잡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대중에게 마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권자와 국민과 대중이 그것을 수용해 주는 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다. 수용이 안 되면 선거를 못 나가는 거고, 국회의원 수준 정도, 지역구 수준의 동의를 받으면 그 정도를 하는 거고, 훨씬 더 큰 국민적 자기 이야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중적 공감을 받느냐에 대해서 겸허해주면 되는 거죠. 대중에게 마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는 아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현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몰랐지만 미국에서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 이유, 나이 70 넘은 사람이 무슨 오바마 같은 매력이 있거나 존 F 케네디 같이 무슨 잘생긴 젊은 정치인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없었던 새로운 정치 선거 문화에서 확 혜성같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보이세요? 저 허리도 꾸장한 할아버지가 누가 제일 지지하냐?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30년 정치를 해온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안 믿습니까? 지어낸 말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미국 같은 그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 자기의 소신을 지켜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은 그냥 그 자체로 진실한 거죠.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는, 저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우리 한국 정치에도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또 한편에서 그런 정치를 우리 사회에서 하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확대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들이, 저도 말을 길게 했지만 질문들을 너무 길게 해서 사적인 질문도 있어서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방안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지형이 다르네. 객관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는 야권이 이길 것 같은데요. 관건은 어쨌든 분열된 야권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은 맞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형성되는 정치 지형이나 또 각 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나, 혹은 새누리당의 지금 소위 변화가 어떤 걸로 귀결지어지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영향을 주는 거라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탄핵 문제는 저는 그 시간 문제이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 탈핵했을 때 다른 에너지 대체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만 잘 만들어낸다면 탈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안 마련에 있어서 중장기, 단기간 내에 탈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있는 원전들을 쓰면서 수명 다음 문 닫아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그 기간 안에 대안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 저는 지금 당장은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김영란법은 입법적 무리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 법이 넘어왔을 때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패 관련 법률은 다 저희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것들이 다 파생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도 부패 문제와 관련된 법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의 정책적 전문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 저한테 물을 정도였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입법례는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영란 씨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법적 과욕을 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법을 만드시라고 했고 여야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그거 안 하는 건 마치 뭐 무슨 정치인들의 기득권을나 뭐 뒤가 구려서 그런 것처럼 몰아갖고 전 요즘 참 황당한 게 1년 내내 원안 통과 안 시킨다고 의원들 그렇게 속된 말로 조지던 언론들이 갑자기 이런 위헌적 법률을 만든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매일같이 써대면서 이건 위헌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참 2년 전에 뭐 거의 일주일에 멀다 하고 기념하는 거 안 한다고 조지던 언론들이 왜 저러나 제가 페북에 그대로 썼습니다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KBS, EBS 등만 포함되다가 모든 언론사를 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이해 당사자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김영란법은 시행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성들이 아마 일부 제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손다듬어서 습니다. 위헌 소지도 없애고 했는데 사실은 부정청탁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가 없습니다. 입법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법안을 가져왔을 때요. 그 법안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사서 이게 휴지가 된 사람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은 보호하지만 후순위 채권은 전혀 보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할 수 없는 그런 후순위 채권 문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국회를 찾아와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 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무원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있습니다를 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고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게 법률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그게 법으로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억울하다고 말을 할 자유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슨 법학자도 아니고 일일이 다 공부해서 이게 법으로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공부해서 법으로 안 되는 일은 말하지 않고 법으로 되는 일만 말 안 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열받아서 피해받아서 온 억울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금 부정청탁을 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반복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국민이라도 집어 던진다. 그게 말이 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입법을 하지 않고 다른 개별법의 다른 형태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쳤습니다. 많이 고쳐서 하여간 우리 국민들은 무슨 소리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법은 고쳐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솔직히는 어떻게 전직 대법관까지 했던 사람이 만든 법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누구 싸움을 칠 수는 없어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고위 법관 출신인데 저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법안의 원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많이 고쳤고요.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김명란법은 무슨 조항을 손대는 게 아니라 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대로,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다 구분해서 하는 게 저는 다 맞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규율하는 강도나 수위나 어떤 규제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모두 소위 넓은 의미의 공직자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형태로 입법 형식이 왔고, 그걸 이 원안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위헌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원안 통과를 시킨 상태고, 일단 이 법은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는 개정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상당히 이해관계에 기초한 기득권적 저항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김영란법에 대한 공격은 당당히 맞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얘기에 많이 포괄적으로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진보정당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당 구조, 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경로우전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흐름들이 주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제도 하에서 대통령 후보는 정당 바깥에서 갑자기 와서 될 수도 있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정당에 대해서 뿌리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정당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진보적 대한정당론을 이야기할 때 드는 예가, 영국이 예전에는 보수당과 자유당 이런 대립구도였다가 노동당이 창당되어지면서 자유당을 밀어내고 보수당과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 구조로 재편이 된, 양당 체제로 재편이 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소위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이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정당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대중적, 조직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새로운 대한정당이, 특히 진보적인 대한정당이 존립하고 지속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노동조합은 두 자릿수를 넘겼다가 지금은 이제 이미 한 자릿수 대 조직률로 떨어졌고요. 노동조합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회 조직이 형성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 민주당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수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른바 엄브렐라형 정당 구조인데요.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당적은 민주당인데 공화당적 투표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버니 샌더스와 같은, 물론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이다가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만, 버니 샌더스만이 아니고 2008년도 미국 대선에서
2004년도에 부통령 후보였고 2008년도에 오바마와 함께 대통령 경선을 했던 존 에즈워스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내걸었던 2008년도 대선 공약은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 공약보다도 진보적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진보도 강한 진보주의자까지의 세력이 하나의 정당 구조 안에서 소위 존립합니다. 그 안에서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88년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변에 해당되는 ACLU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 진보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성정치인 중에서 필적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로 진보적입니다. 그만큼 또 반대로 미국 민주당 그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우리나라로 치고 따지면 뭐 새누리당 정도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누가 그 미국 민주당 내에서의 중도에서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 안에서 세력적 주도권을 변하기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분립된 구조로서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 공화당에 맞서서 집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엄블레라형 정당 구조 하에서 진보적 대안을 당내에서의 주류적 다수적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소위 진보적 가치나 진보적 의제를 실현하는 노선을 미국 정치 현실에서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문지직의 집단이 아니라 집권하고자 한다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연합정당 모델 하에서 진보 세력이 그 연합정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갈 때만 집권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험